자, 계속합니다. 교재는 어디 보시냐면 390페이지 43번입니다. 설치 면적과 설치 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이렇게 했고요. 1번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에 분묘 한기 및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 면적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한 기당 면적이니까 집단묘에서 한 기당 면적이에요. 1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 분명히 상석, 비석 등의 설치구역 면적이라고 적어놨죠. 분명히 조문에서 기지 부분의 면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분명하죠. 지금 증거도 있죠. 지금. 예? 예. 자, 근데 이제 이거 보면 묘에서는 개인묘, 가족묘, 그 다음에 종중묘, 법인묘, 네 종류 이렇게 여기만 신고, 그것도 사후 신고고요. 30일 내 사후 신고. 이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허가다. 허가. 전부 다 허가입니다. 예? 자, 면적을 보면 한 기당 면적이다. 그러면 한 기당 면적은 여기가 32야. 전부 다 이해합니다. 여기는 한 기당 면적이 집단묘지 않습니까? 10제곱미터 이하지. 합장했을 때만 조금 넓어지죠. 합장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15? 그죠? 합장했을 때는 15다. 전부 다 이하입니다. 합장했을 때는 15제곱미터 이하. 전체 면적 얘기합니다. 전체 면적은 개인묘는 똑같습니다. 30이야. 근데 가족묘는 전체 면적이 100이야. 종중은 1000이야. 여기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여기만 좀 이상하다고 그랬죠.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요. 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1번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해서 안 된다. 요겁니다. 요거. 이게 공설, 가족 이렇게 것은 요건 집단묘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크게 나누면 요게 전부 다 사설묘지입니다. 공동묘지 있죠? 공설묘지라. 크게는 공설묘지하고 사설묘지. 공설묘지 그러면 이제 무슨 자치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묘거나 이런 묘지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건 집단묘입니다. 얘도. 그러니까 얘 중에서 얘 빼고 나머지는 집단묘예요. 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10 이하 이렇게 하는 거죠. 2번 공설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한은 30년으로 한다. 설치기한 몇 년요? 30년. 그치? 2번이 맞습니다. 3번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그러면 그냥 자식 생각하시면 돼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구청장에게 당의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해 왔을 때는 15년씩 3번에 한해서 설치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15년씩 3번 아니고 30년인데 한 번만 연장해 준다. 틀렸죠 이거. 그 다음에 4번 개인묘는 몇 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5번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용고자는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내에 당의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당된 유고를 화장 또는 납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납골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요즘은 이제 조문에 보면 봉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납골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래서 옛날에는 납골 시설 그랬는데 지금은 봉안 시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옛날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자, 어쨌든 설치기간 보세요. 설치기간 보면 설치기간이 몇 년인가? 분묘의 설치기간 몇 년입니까? 그러면 분묘니까 이쪽에 쓰죠. 분묘의 설치기간은 몇 년입니까? 그러면 30년 하셔야 됩니다. 60년 그러시면 안 되고 다만 연장하는 제도가 있지요. 연장기간은 역시 30년. 대신에 한 번만 연장해 준다. 그리고 연장기간은 지역사정에 맞춰서 조례로 단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축할 때는 5년 이상 또요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요렇게 요거요 5년 이상 30년 미만 요 기간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하여간 설치기간 요거든 합쳐서 60년이든 아니면 줄여서 40년이든 45년이든 기간이
설치기간이 종료하면 그때부터 언제까지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1년 안에 철거한다. 요것이 2번이나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이게 철거 안 하면 1학년 일반으로 형사처벌입니다. 이것도. 철거 안 하면. 네? 네. 그러니까 1년 안에 철거 안 하면 1학년 일반 111이네. 111. 1년 안에 철거 안 하면 1학년 일반 형사처벌이니까 무섭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10개월이 아니고 1년으로 고치셔야 되겠고, 답은 맞는 건 2번이죠. 자, 또 살살 넘어갑니다. 자, 어디 가실 거냐면요. 교재는 393페이지 47번 가시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요. 생소한 지문도 좀 있습니다. 공부 차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1번. 매장, 개장,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틀렸다는 겁니다. 자, 뭐냐면 매장 같은 경우는 사채를 묻는 거잖아요. 이 매장을 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30일 내 매장했다고 신고하는 겁니다. 사후 신고예요. 그런데 파내려고 하는 개장, 그죠? 화장, 개장이나 화장을 하려고 해요. 그랬을 때는 하려는 자가 미리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사전 신고입니다, 이게. 근데 1번 지구는 지금 전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매장, 개장, 화장 전부 다 미리 신고하라 이렇게 돼 있죠. 1번 그거 아닌가요? 하려는 자가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번에 매장하고자 하는 자가 이렇게. 매장 한 자가 30일 내 신고하는 겁니다. 매장 한 자가. 그러니까 매장 때문에 틀린 거예요. 예상 문제. 다시 한번. 매장은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화장이나 개장을 잘 보셔야 돼.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합니까? 개장을 한 자가 신고합니까? 하고자. 미리. 사전 신고라고요. 그래서 1번은 매장은 한 자가 신고하는 겁니다. 30일 내에. 그 1번. 자, 2번요. 개인묘, 가족묘, 종중, 문중 또는 법인묘를 설치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묘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받아야 되겠다. 맞습니까요? 허가받아야 되겠다. 맞아요? 개인묘가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개인묘는 뭐니까? 신고. 이 문제에 출제한 사람의 그런 마음을 읽을 수 있죠? 뭐 하나 숨겨놓은 거죠. 이렇게 딱 보물찾기처럼. 3번. 관계기관의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존 묘지 또는 보존 분묘로 지정된 분묘라 하더라도, 그죠? 국가가 관리하는 묘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묘의 설치 면적과 설치 기한에 적용을 받게 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박스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요 장사 등에 관한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묘가 있다는 얘기죠. 밑에 박스 안에 보면. 그래서 여기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에 적용을 배제시키는 묘가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하는 묘가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적용이 되지 않는 게 아니고 국가가 관리하는 묘가 아닐지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으니까 3번 질문이 틀렸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 한 번 더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외적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거 그것도 지금 알기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내용을 물어본 것 중에서 거기서 꽈서 물어본 거잖아요. 다시 한번 동그라미 3번 읽어볼게요.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보존 묘지 또는 보존 분묘로 지정된 분묘라고 하더라도, 그죠? 국가가 관리하는 묘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의 설치 기한에 적용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됐는데 국가가 관리하는 게 아닐지라도 밑에 보시면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거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있다. 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묘도 있다. 대표적인 게 국립현충원 같은 거예요. 국립현충원 같은 경우에 만약에 국가가 그거 관리하잖아요. 그죠? 그 관리하는데 국립현충원 같은 경우에 설치 기간 30년이다. 그러면 이 박정희 대통령 묘는 이미 판했어야 돼요. 30년 지났잖아요. 그죠? 근데 안 그렇잖아요. 달리 봐야 되잖아요. 예? 네, 그렇게. 자,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70세 이상의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묘에 사전 매수를 할 수 있다. 원칙 이거 알아두셔야 돼. 묘를 갖다가 묘지 쓸 땅을 사전에 매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 빼고는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묘지에 대한 사전 매매를 허용하지 않아요. 뭐 이거 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묘에 대해서 미리 묘가 아니고 묘지를 사전 매수하고 매매하고 그런 건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전 매수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동그라미 밑에 해설의 동그라미 4번 가보세요. 70세 이상의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이때는 사전에 매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이때도 사전 매수가 가능하고 이런 것까지 물어봐요 지금.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죠? 앞으로 좀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그럼 미리 묘지를 사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허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줄 끝에 합장하기 위한 경우 합장하려고 이런 경우도 묘지를 사전에 사둘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 줄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을 허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묘지에 대해서 사전 매매는 원칙적으로 금지인데 허용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 이런 얘기죠. 뭐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요.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요. 이런 것도 있다 하면 문제 풀어보시면서 구석지에 있는 내용도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동그라미 1번, 2번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그라미 1번, 2번이 중요한 거고 3번, 4번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는 묘를 설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묘 설치를 못한다 그런 규정은 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X입니다. 그래서 5번 이런 게 있구나 한번 보시고 넘어가면 돼요. 네. 막 이것까지 알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니까. 자 48번 가시겠습니다.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외형상 분묘 형태만 갖췄을 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분묘 기지권이 생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때요? 시신이 없어. 그럼 분묘 기지권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 가묘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띠고 있어 이렇게. 그런데 여기 지금 묻혀 있을 사람이 실제 묻혀 있진 않고 막 돌아다니고 있더라. 그죠? 그런 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돌아다니는 묘. 여기 아직 묻히기 전 이렇게. 이런 것은 분묘 기지권이 인정 안 된다. 흙무덤에 불과하다. 2번 평장 또는 암장되어서 객관적으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을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도저히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분묘 기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번 분묘 기지권은 분묘 기지뿐만 아니라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재개까지 미친다. 맞는 얘기죠. 뭐 이건 틀릴 뻔 없고 4번 분묘 기지권에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합장을 딱 해서 단분 형태의 묘를 새로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합장 못하게 돼 있어요. 다만 이제 합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승낙을 받으셔야 돼. 땅 주인한테. 그래서 합장해서 묘를 쓰면 오케이. 그건 인정되죠. 5번 분묘 기지권은 당사자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 기지권도 어떻게 해요? 존속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다만 분묘 기지권이 존속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는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자기 땅에 묘를 쓰든 남의 땅에 묘를 쓰든 그 분묘의 설치 기간이 30년 이렇게 제한받는 게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5번에 나온 이 판례 내용은 장사 등에 관한 법 내용에 따라서 뭐예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여러분들은 법이 우선합니까? 판례가 우선합니까? 판례하고 법이 충돌합니다. 두 개가. 판례하고 법이 충돌. 보통 옛날 판례일 때 그럴 수 있어요. 판례하고 법이 충돌하면 어떤 게 우선해요? 당연히 법입니다. 그렇죠? 법도 옛날 법이 있고 또 새 법이 있다면 신법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우선합니까? 새 법이 우선하는 겁니다. 그렇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판례가 뭐 그렇게 돼 있다고 해도 5번처럼 돼 있다고 해도 그건 뭐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에 따라서 이제 수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죠? 자, 그래서 틀린 게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자, 50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자, 50번요. 개공이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때 조사 확인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소유권 뭘 가지고 조사합니까? 등기부, 등기상증명서. 지목은 뭘 가지고 조사할까요? 대장이죠, 대장.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하는요, 시근조례. 요거 틀렸네, 그죠? 공부해서 알 수 없는 사항은요, 부동산 종합 정보망,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그죠? 지금 서식에서는 약간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종합 정보망을 다른 말로 서식에서 지금 뭐라고 바꿨어요?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부동산 종합 공부, 경기를 일으키신 분이 계시네. 공부 시스템.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서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부동산 종합 정보망하고 같은 말이에요. 공부 시스템. 이번에 우리 큰 놈이 저희 안 사람도 일하고 막 저도 밖에서 거의 늦게 들어오니까 애들이 둘이 집에 혼자 있잖아요. 아니면 둘이 같이 있거나. 그러니까 공부를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제가 자꾸 그랬거든. 그냥 저기 스터디 카페 보내라고. 그래야 거기 가서 30분이라도 공부한다고.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아니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데 어떻게 보내냐고 막 그러는 거야. 집에서 해야 된대. 하도 된대. 그러더니 엊그제 우리 큰놈한테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전화해가지고 야 너 스터디 카페 가라 그런 거야. 근데 그놈이 안 가고 그냥 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일하다가 와가지고 쫓아온 거야. 왜 안 갔냐고 해서 둘이 한판 붙은 거야 이제.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랬잖아. 보내라고 그랬잖아. 근데 안 보냈다가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근데 갔더니 집에 딱 들어갔더니 엄마가 또 얼마나 또 이게 저 주도 면밀한지 그 현장을 덮치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 인터넷 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 딱 들어갔더니 뭐 어떻게 딱 덮었더래 노트북을. 그래서 너 뭐 봤냐부터 시작해서 뭐 했냐 막 둘이 한판 붙어. 공부 안 해요. 집에서 혼자 있으면 냉장고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침대 좀 누워 있다가 안 하거든요. 무조건 가야 되거든요. 도서관. 그걸 이제 지금 엄마도 알았겠지. 이제 우리 집사람은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저도 공부를 해보면 집에서 공부 안 됩니다. 무조건 가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남이 보고 있을 때 그 시선 의식에서라도 좀 몇 글자 끄적끄적 하는 거야. 그렇게 해도 조금 시간 지나면 또 나태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장소를 옮기셔야 되는 거예요. 응? 거기서 맨날 하면 또 거기 익숙해져요. 그러면 장소를 다른 환경으로 또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또 새로운 자극에 또 긴장해가지고 요렇게 원래 새로운 환경이 되면 긴장을 해요. 그럼 조금 이제 해. 그러다가 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또 익숙해져. 너무나 익숙한 환경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환경을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안 해봐서 알겠죠. 제가 안 해보니까 공부가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그냥 막 그거 공부할 때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 고시 공부할 때도 그렇게 장소 바꾸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계속 한 자리에서 오래 한다.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부 시스템.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5번.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 이렇게 돼 있죠. 공시되지 않는 거. 이건 아직 끝까지 안 지고 있어요. 예? 안 지우는 이유가 다 있어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여기 하나가 뭐예요? 실제 권리 관계죠? 박스는 하나지만 내용은 두 개죠. 하나가 뭐예요? 비싼 물건.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정환수, 정환서, 뭐 이런 거 있죠. 조각물, 그런 거 있죠. 요거. 이것은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가르쳐 준 것을 기재합니다, 여기다가. 그죠? 고지입니다, 고지. 맞는 말입니다. 예? 물어봐서, 그러니까 여기에 고지는 왜 한다고 그랬어요? 왜 고지하죠? 물어봤으니까 고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물어봐서. 마당에 비싼 게 뭐가 있어요? 그 비싼 거 보니까 마당에 보니까 나무 비싼 거 같은데 어떻게 가져가실 거예요? 아니면 놓고 가실 거예요?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놓고 갑니다. 키 적어줘야지. 네?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3번이었고요. 51번 가십니다. 자,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거용 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별해서 표시한다. 맞습니까요? 네, 맞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은 단독, 공동, 체크하는 칸이 제일 제목 밑에 있어요. 제일 위에. 응? 2번. 토지의 경우 대상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에서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를 기재합니다. 자, 요 기출문제예요. 보니까. 자, 여기 보면 요거예요, 요거. 이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네 가지죠. 요새 실내벽이 관해요.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가 요구했다, 안 했다를 요 칸에 적는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칸이 있어요. 그리고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갖다가 우리 매도인과 임대인이 자료를 준다, 안 준다도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자료를 요구했다. 세입자가 몇 명 있고 그 다음에 보증이 얼마인지 계약기간 언제까지인지를 물어봤다. 요구했다. 그렇죠? 그거 자료 요구한 거. 근데 자료 요구에 대해서 자료를 주더라 안 주더라. 그걸 그 칸에 적는다는 뜻입니다. 2번이 별도의 칸이 있어요. 네. 3번. 주거용 건축물의 용도 지역이나 지구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로 파악이 되고요. 맞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에 따라서 기재한다. 옳거니. 이거 맞습니다. 자, 4번. 중개대상물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담보 인정 비율과 채무 보증 한도액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이거 틀렸네. 자, 여기요. 근저당이 설정됐으면 거기다 뭘 적어주죠? 채권 최고액. LTV 이런 거 아니고요. 5번. 주거용 건물로서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등의 입지 조건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업공인회사가 조사해서 기재한다. 이거잖아요. 관리에 관한 사항, 입지 조건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관비, 입지 조건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본은 사항이니까 요거 못하는 거고요. 개공이 뭐예요? 조사해서 기재한다. 이 확인이 조사예요. 개공이 요런 것들은 조사해서 기재한다. 맞죠? 그러니까 맞는 겁니다. 틀린 건 4번이요. 자, 그 다음에 53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자, 중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의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대상 물건이요.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대상 물건이 입안 건축물인지 여부는 뭘 확인하여 기재하신다? 입안 건축물은요. 여기 보면 대상 물건 표시란에 적는 게 있다고요. 여기 적는 것 중에 보면 건축물의 용도를 적으시고 그 다음에 또 방향도 기재한다. 또요. 내진 능력 같은 거 기재한다. 또요. 입안 건축물을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입안 건축물은 뭘 보고 기재합니까? 어디에 나와 있는 걸 기재하죠? 입안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 등기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비선호시설, 입지 조건, 관리에 관한 사항. 입관비예요. 입관비. 얘 줘버려라. 한 거. 입관비는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것을 기재한다. 맞습니까요? 입관비는 이거잖아요. 자료 요구할 수 있나요? 어때?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하여 기재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지. 이거 들어가면 틀리죠? 요구하여? 그래서 물을 때 기본이냐 세부냐 물어보는 것이 한 문장으로 말씀드렸는데 물어보는 방식이 기본입니까? 세부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걸 물어봐요. 요구할 수 있냐? 없냐? 그죠? 여기는 요구할 수가 없는데 하는 것처럼 돼 있으니까 X.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매매의 경우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한다. 응? 어떻습니까?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한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죠? 지금 여기 나오는 거죠? 공법상 이용제한 거리구제가 요거죠, 요거. 여기에다가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런 거 적는 게 요거죠, 요거? 그럼 이것은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확인하든 시군 조례를 확인하든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을 확인하든 그걸 확인해서 기재하는 거죠. 요 기본적은 뭐예요? 이렇게 확인해서 기재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나온 동그라미 3번은 맞는 말이죠. 확인하여 기재한다. 거기 계획자 들어간 것은요. 구청에 가서 그 담당하는 알바한테 물어봐가지고 이게 뭐 도로 날 계획이 있냐 없냐를 물어봐서 직원 불러주면서 물어봐가지고 들은 것을 설명도 하고 여기다 기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동그라미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4번. 3번이 맞는 거예요. 임대차의 경우는 개별 공시가 및 건물의 공시가격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되겠다. 요건데요. 잘 보세요. 어디 갔지? 요게. 예정 금액은 적는 게 3가지입니다. 뭐죠? 예정 금액 칸에 적는 거 3개. 하나는 예정 금액. 또요? 공시지가, 땅, 개별 공시가. 또 하나는 건물의 공시가격이죠. 이 3가지를 적어줍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정 금액 빼고요. 뒤에 2개 있는 공시지가나 건물의 공시가격은 요 2개는 임대차를 소개할 때는요.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의 기재를 생략할 수 한다고 하면 안 돼.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 생략한다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되어버려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4번에서는 지금 뭐요? 꼭 적으라고 했죠, 이거. X. 5번요.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어야 되며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어야 된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칠판 보시면 취득 관련 조세를 적는 게 예, 줘버려라. 여기 조자죠? 취득 관련 조세를 적어주죠? 적어주는 조세 3가지인데 기억나십니까? 취득 관련 조세 적어주는 거 3가지. 하나는 취득세, 또 하나는 농특세, 또 하나는 지방교육세. 이렇게 되죠. 근데 요 3가지 적어놓는데 임대차를 소개할 때는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가 하나도 안 생기니까 안 적어주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제외된다. 자,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어주냐 안 적어주냐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3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면 여기 나와 있는 공법상, 그죠? 공법상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차의 경우에 기재를 생략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할 수 있다. 그죠? 여기 공시지가하고 공시가격요. 요거 임대차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한답니까? 할 수도 있답니까? 할 수도 있다. 그죠? 임대차의 경우에는 요 조세. 자, 이때는 기재를 생략한답니까? 할 수도 있답니까? 한다. 그걸 제외한다고 했죠. 3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죠?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제외된다. 3개. 자, 그 다음에요. 다 끝나버렸습니다. 옳은 게 3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54번. 틀린 것은 했습니다. 54번 문제 1번. 서식은 주거용 건축물, 그 다음에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서식,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확인설명서 서식, 마지막으로 입광공에 대한 확인설명서 서식, 이렇게 4개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설명서 양식이 몇 개입니까? 4개. 그래서 이걸 주비, 토, 입 4가지입니다.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입광공 이렇게 하죠. 자, 2번. 소수 공인중개사가 당해 중개인을 했을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셔야 되겠다. 우리 소공은 개공이랑 같이 하죠. 이때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까? 서명 및 날인입니까? 소공이니까 미. 개공이나 소공은 및 날인.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명 또는 날인. 확인설명서가 양다리를 거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매매의 경우에 취득시에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모든 확인설명서에 공통으로 기재할 사항이다. 자, 모든 확인설명서의 공통기재사항이 뭔가요? 모든 확인설명서의 공통기재사항이
한 5개, 6개 정도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면, 자, 전 세계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는 예수님의 취권 발표다. 취권 발표다. 이렇게. 공통 기재사항입니다. 주비, 토입, 서식 4개 다 나오는 거. 자, 예자가 뭐예요? 예전 금액 등 3가지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수는요? 보수, 그렇죠?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이거 수, 그죠? 나오겠죠? 취는 뭐죠? 취득 관련 조세 하나, 둘, 셋.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권자는 뭐고요? 권리관계.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나오는 걸 적어주는 거, 원칙적으로. 등기부에 안 나오는 권리관계를 적어주는 걸 뭐라고 불러요? 실제 권리관계. 등기부에 안 나온 권리관계는 실제 권리관계. 등기부에 나오는 권리관계는 그냥 권리관계. 자, 권리관계는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권리관계는 기본. 왜요? 등기부에 나오니까 직접 조사해도 충분해요. 근데 실제 권리관계는 기본이에요? 세부요? 세부. 대표적인 게 세입자 같은 거. 등기부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물어보고 그런 게 필요하겠죠? 등기부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세부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표는 뭐예요? 표. 물건의 표시, 용도, 방향, 내진, 위반 건축물 이런 거, 구조, 면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서식의 공통사항 맞습니까? 취득 관련 조사 요거 공통사항 맞습니까요? 그죠? 맞죠? 근데 왜 앞에다가 매매의 경우라고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임대차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아까 있었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매매의 경우라고 딱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 5번. 입광공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은 기재한 날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자, 요 확인설명서 서식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합니다. 확인설명 서식은 주, 비, 토, 입. 이 비가 뭐예요? 서식 4가지인데 비주거용이죠? 비주거용 건축물은 뭐가 있어요? 상가가 있죠, 상가. 공장 이런 거잖아요. 요건 주거용이고 비주거용이고 요건 토지고. 이 토지는 나대지입니다. 건물 없는 거. 입광공입니다, 요거. 자,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거. 환경 조건을 기재하는 칸이 있습니까? 환경 조건을 기재하는 칸이 있나요? 주거용에 있어요. 비주거용은요? 상관없어요. 토지는요? 없습니다요. 환경 조건 그러면 하나, 둘, 3가지가 기억나야 됩니다. 환경 조건 그러면 세부적으로 항목이 뭐예요? 일소진, 일조량, 소음, 하나 더요. 진동, 이렇게 3가지. 일소진, 이게 환경 조건입니다. 일소진, 환경 조건. 그랬을 때, 여기도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환경 조건이요. 어디에만 있어요? 환경 조건. 주거용 건축물만 있어요. 그런데 주거용 건축물에만 나오는 또 대표적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경보기요. 경보기. 경보. 단독 경보용 감지기 들어보셨죠? 우리끼리는 경보기라고 해요. 자, 경보기도 어디에만 나와요? 주거용만 나와요.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에만 기재하는 것 중에서 기재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나온 것 중에서 나오는 것을 암기할 게 있어요. 2가지예요. 하나는 뭐죠? 환경 조건이죠. 주거용만 나오는 거. 환경 조건. 주거용만 나오죠. 그 다음에 요 경자를 지금부터는 이제 의미를 한자하고 다른 일 보세요. 이거예요. 이거 경보기. 그러면 환경 하면 2개입니다. 이제 환경. 이건 진짜 환경이고 뒤에 건 경보기. 이건 어디에만 나온다고요? 그래서 주거 환경 그러면 돼. 주거 환경. 주거 환경. 환경은 어디만 나온다? 주거. 이것만 알아도 한 문제를 맞힐지 몰라. 아주 놀라운 겁니다. 이것만 알아도 한 문제를 맞출지 모른다고. 주거 환경. 주인공이에요. 어제 제가 수업하면서 요새 제일 인기 있는 연예인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BTS라고 그러던데. 그렇습니까? BTS 같은 존재. 환경. 모든
시선 집중해야 해요. 자, 비선호시설입니다. 비선호시설, 혐오시설 얘기합니다. 비선호시설은 있다가 없다가, 비가 오다가 말다가, 날씨가 비가 올 것 같은 분위기기도 하고, 비가 오다가 말다가, 비 오다가 말다가, 이게 상식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비선호시설 기재합니다. 공동묘지 이런 거, 주변에 공동묘지, 쓰레기 매립장 뭐 이런 거. 그래서 비가 오다가 말다가, 오다가 말다가. 얘도 거의 BTS급이에요. 비가 오다가 말다가, 오다가 말다가. 여기까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입지 조건요.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요거요. 두 개는 거의 다 있는데 여기 가서 쏙 빠져요. 끝에 가서. 두 개는 입지 조건하고 공법상 규제는. 그 다음에 벽면 도배 상태,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 이 세 가지는 건물일 때 동그라미, X, X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박스를 갖다가 암기를 하시고 여기까지 암기해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4번 봤습니다. 4번 볼 겁니다. 이제 비주거용 건축물의 서식에는 나왔죠? 비주거용 건축물의 서식에는 비선호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한다. 비주거용 건축물은 여기서 몇 번이게요? 요건데 요거. 이때는 비선호시설을 기재합니까? 안 하는데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비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비선호시설을 기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걸 제대로 맞춰야 됩니다. 이게 비가 오다가 말다가, 오다가 말다가. 또 호흡이 맞아야 되는 거야. 오다가 말다가, 오다가 말다가. 이렇게. 우리 그 둘째 놈이 있잖아요. 젤 있죠, 젤. 200원짜리 젤을 슈퍼에서 사더라고. 6개를 샀으니까 1200원 들어간 거예요. 지가 들고 오더라고. 근데 그걸 뭐 하는가 봤더니 냉동고에다 그걸 집어넣어요. 그래서 젤이 조금 이제 아이스크림처럼 조그만 젤이에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얼려가지고 이제 먹으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기하니까 얼렸다가 저한테 가져오면서 가위로 잘라가지고 저한테 주면서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봤어. 근데 자꾸 저한테 맛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맛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하나를 더 잘라왔어. 먹어보라고 또. 그래서 또 이제 두 개째를 먹었어. 두 개째를 먹고 나니까 제가 하나를 더 먹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 딱 거실에 저희 안사람이 거기서 딱 지키고 있어갖고 제가 이제 집에서 함부로 뭘 못 먹거든요. 제가 뭐 빵을 먹거나 뭐 이러면 막 마라마라 이렇게 하거든요. 어쩌려고 그러냐 막 그 얘기하니까 제가 그 둘째 놈한테 귀에다 대고 야 아빠가 하나 더 먹고 싶으니까 한 개만 가져오라고. 아빠 방에 있을게 이렇게. 제 방에 가서 딱 있었어. 그랬더니 이놈이 갖고 왔어. 쟤를. 그래서 숨겨가지고 엄마 모르게. 엄마 알면 안 된다고 해서 숨겨가지고 와가지고 왔어.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젤 여기를 잘라야 먹을 수 있잖아요. 자를 도구가 없는 거야. 가위가 없다고 가위가. 주방용 가위 있잖아요. 그걸 가져와야 자를 텐데 그거 가서 이렇게 자르면 또 들통이 나잖아. 그래서 야 저 가위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놈이 가위를 가지러 간 거예요. 가는데 A4 용지 있죠 여러분. A4 용지 이거 하나를 들고 가. 그래가지고 주방용 가위를 가지고 오면서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희 안사람이 야 그 아무데서나 그 자르지 마 이렇게 하면서 이거 어지른다고 자르지 마 막 그런 소리 들리더라고. 근데 그놈이 이렇게 신용을 하면서 이렇게 오더니 제 방에 딱 들어오더니만 그 종이 확 던져버리고 딱 잘라가지고 주더라고. 그래서 세 개를 먹었어. 3개째. 그래서 그놈이 아빠를 위해서 연기를 하잖아요. 그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게 제일 행복했어요. 아빠를 위해서 연기를 할 줄 알아요. 연기를. 시키지도 않은 연기를. 너무 쟤하고 너무 잘 맞아요. 작은 놈은. 큰 놈은 잘 안 맞아. 그래서 여기 보면 어디 갔어? 비가 오다가 말다가. 이게 손발이 맞아야 되는 거야. 오다가 말다가 이렇게. 그 작은 놈은 손발이 대볼 때는 쟤하고 궁합이 맞는 것 같아. 큰 놈은 안 맞아. 이놈은.
계속 엄마 편만 들고 이러면. 자, 그 다음에요. 몇 번 가시냐면 이제 55번 가시는 거예요. 5번 안 했네, 5번. 5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임목이나 광업재단, 공장재단의 서식에는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의 기재란이 있다, 없다. 입지 조건, 입광공이잖아요, 이게. 입광공이에요. 거기는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칸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뒤로 넘어가 봅니다. 자, 살살 풀 문제가 있는가 보면서, 자, 409페이지 가십니다. (10번에) 보면 전자계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 문제에 있더라고요. 1번 부동산 거래의 전자계약이란 10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뭐 당연히 맞는 얘기겠죠. 2번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은 전자계약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계약의 해제는 당사자가 대면에서 서면으로 합의해야 되겠다. 자, 체결은 전자문서로 전자계약으로 할 수 있어요. 해제는 전자계약으로 할 수 있나요? 해제도 전자문서로 하는 거예요. 아니, 제 계약을 체결했다 깨지는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뭘로 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그 전자계약 시스템 그 안에 해제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러면 체결해서 저장을 눌러놨죠? 그럼 해제라는 메뉴를 누르면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떠요. 그러니까 전자문서로 전자계약 체결할 때도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하지만 해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틀린 거예요. 3번 전자계약이 완료된 경우에 계약이 임대차의 경우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저장을 누른 순간에 그 시간이 딱 찍히면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요. 그 다음에 4번 전자계약을 마친 경우 업무 제휴를 맺은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전자계약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계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대출할 때 금리를 조금 낮춰줘요. 정말 눈꽃만큼. 그러니까 이거 누가 하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번 전자계약이 완료된 경우에 그 계약이 매매인 경우에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자동 부여된다. 신고가 자동 부여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가. 따라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쵸? 그 뒤에 말이 그 말이에요. 부동산 거래계약을 전자계약으로 했어요. 그러면 저장을 누르는 순간에 그 정보가 자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로 넘어가요. 자동으로 거래 신고된 걸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전자계약은 기본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입되어 있는 사이트에 개공이 계약서를 만들어 놓으면 회원도 아닌 손님들이 들어와서 전자서명을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은 자기들끼리 전자계약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전자계약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야 돼요? 개공을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자계약은 지금 현재 가능한 것은 매매계약하고 전세계약만 가능해요. 무슨 지상권 설정계약이나 저당권 설정계약은 전자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좀 확대될 여지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자계약을 개공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개공 밑에 있는 소공도요. 거기 자기 공인인증서 등록해놓고 거기 자기 정보를 올리면 소공도 뭐예요? 계약서를 갖다가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공도 가능합니다. 개공도 가능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번에 어디 가시냐면 414페이지 갑니다. 자, 명의시탁으로 넘어갑니다. 자,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상 약정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됐든 간에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명의상 약정을 딱 해갖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면 안 된다. 이게 명의탁 금지예요. 금지. 명의탁은 누구든지 금지예요. 목적을 불문하고 금지라고요. 원칙은. 그래서 누구든지 명의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1번 맞죠? 기출문제입니다. 이것도. 2번 명의수탁자 A가 수탁자 B 명의로 가장매매해서 등기를 딱 옮겨놓은 거예요. 신탁자인데 A가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딱 옮겨놓은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등기 이전은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A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그쵸, 그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 건데요. 이 부동산이 A 건데 B 이름으로 딱 등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수탁자고 이 사람이 신탁자고 두 사람이 형식이야 어쨌든 간에 명의수탁 약정을 통해서 등기를 B 앞으로 해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수탁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가 돼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A한테 있다. 이 사람 소유권자 아니죠. 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여기서 만약에 B가 이것을 C한테 팔아먹게 되면 C는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불문하고 얘네들이 이거 무효 갖고 여기까지 대들 수는 없어. 여기가 끊겨 있죠. 둘만 있을 때는 소유권자가 누군데요? A. 근데 여기까지 오면 소유권자는 C로 본다. 뭐 소유권 날라가지요?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 3번. 2번 맞는 거고요. 3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등기 명의수탁이나 계약 명의수탁의 경우에도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등기 명의수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계약 명의수탁이 또 있죠. 어쨌든 제3자한테 넘어가면 제3자는 명의수탁 사실을 알든 모르든 가리지 않고 이 사람들은 소유권 취득하게 되죠.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 매도인 A가 매도인 A 신탁자 B와 수탁자 C 사이에 명의수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여기 매도인 나옵니다. 드디어 이게 계약 명의수탁이죠. 매도인입니다. A가. 그런데 이게 신탁자 B하고 신탁자 B입니다. 수탁자 C하고 이렇게 둘이 명의수탁 약정을 한 거죠. 매도인 A가 명의수탁자 B와 신탁자 B와 수탁자 C 사이에 명의수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가 모르고 있대요. 그럼 뭐죠? 선이다. 그죠? 선이에요. 그럼 여기가 몰랐다 그러면 여기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명의수탁 약정은 무효예요. 여기가 몰랐다고 그래서 이게 유효로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악이든 선이든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이 명의수탁 약정 무조건 무효. 다만 이게 몰랐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호해 주려고 이 등기는요. A하고 C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C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을 때 이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몰랐다면 유효다. 몰랐다면 그때는 매매계약 유효, 등기 유효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은 C한테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지. 소유권은 이 선이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그래서 이때 보면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무효예요? 유효라니까 유효. 선의일 때가 유효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 악이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라도 바뀌어서 자 이게 여기서 알고 있었다.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악이어도 명의수탁 약정은 그대로 무효. 그리고 더 나가서 악이라면 보호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요? 계약과 등기도 다 어떻게 돼요? 무효다. 이거 구별하실 수 있죠?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 계약 명의수탁에서 가장 기본인 거죠. 그래서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거 무효가 아니죠. 몰랐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유효. 5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타인 명의로 하는 경우에도 명의수탁 약정은 무효가 되고요. 명의수탁 약정에 의한 보존 등기도 무효가 된다. 어떤 게 있냐면 경매도 이런 게 나와요. 경매도. A가 돈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돈 있는 사람. 근데 B한테 돈을 주면서 너가 좀 대신 낙찰을 받으라. 그리고 내가 재산이 많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등기하면 세금 많이 나올 테니까 네 앞으로 등기를 좀 해놔라. 그러니까 입찰자가 지금 누가 되는 거예요? B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가서 요 갑이라는 요 부동산을 갖다가 이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표면상으로 낙찰자는 소유자는 B로 나타나요. 그렇죠? 근데 둘이 뭐요? 짠 거죠.
원래 내 돈이고 내가 지금 등기해서 받아갖고 내가 소유권자 될 건데 상가하고 똑같아요. 등기 낙찰을 받은 거 너 이름으로 낙찰을 받아라. 그렇지만 둘이 A 거로 하기로 약정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이것도 뭐예요? 명의탁 관계로 보는 겁니다. 명의탁 그죠? 등기를 지금 B 이름으로 한 거잖아요. 둘이 짜고서 이것도 명의탁.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등기할 때부터 처음에 등기할 때부터 타인 명의로 등기하도록 여기서 조정했다면 이 사람이 신탁자, 등기 명의 빌려준 사람이 뭐예요? 수탁자 이렇게 되죠. 건물 신축해가지고 보존 등기할 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 건데 등기할 때는 뭐예요? 아이고 나 세금 많이 나오겠다. 너 이름을 보존 등기 해놓자. 뭐 알았어 뭐 그 정도야 뭐. 등기해주면 이 사람이 수탁자, 이 사람은 신탁자. 그것도 뭐예요? 금지되는 명의상이에요. 네. 자, 틀린 거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자, 쉬겠습니다.